그해 7월 내가 북한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마침 감자를 캐는 시기였다. 협동농장 주민들이 감자를 캐고 있는 자리에 나도 동참했다. 우리가 공급한 신품종 씨감자가 북한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줄기마다 주렁주렁 열린 감자를 캐면서 주민들이 감탄하여 말했다. 이야, 24알이나 열렸시다. 그러게, 많이도 열렸구만. 썩은 알은 없구만요. 그러네요. 감자알이 말짱하구만. 북한에서 심어왔던 재래종 감자는 아마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 수확할 때 상한 알이 많았던 모양이다. 우리가 가져간 씨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데다 다수확 품종이기에 감자 캐던 사람들이 연방 감탄을 하는 것이었다. 어려움에 빠진 북한을 돕는 일에는 우선 식량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종자, 영농기술, 농업장비 등의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식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만 계속받으면 북한은 식량 자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 아닌가.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듯 자립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욕과 능력이 길러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내가 북한의 농업 현장을 살펴봤을 때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점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토양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는 점이었다. 둘의 농장을 세울 장소를 처음 답사했을 때였다. 낮은 선봉지구 농축국장이란 분의 안내를 받아 농장 후보지에 들어섰을 때는 가을거지가 끝난 직후였다. 나는 그 밭이 수수밭인 줄 알았다. 추수하고 남겨진 작물의 그루터기가 수수대 정도로 가늘었기 때문이다. 수수밭이었구먼요. 금년 수수 작황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이라고요? 아니, 옥수수 그루터기가 이렇게 가늘다면 수확한 알갱이가 보잘것없었겠는데요. 형편없는 흉작이었디요. 금년에는 남한에도 풍년이 들었고 중국 연변 땅에도 풍년이 들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나빴을까요?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떡하겠습니까? 가뭄이 들었다가는 큰 물난리가 나고 거기다 해일까지 겹치니 당해낼 재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흙을 한 주먹 손으로 움켜쥐고 바람에 날려보았다. 그렇게 흉작이 된 원인은 하늘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흙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다. 농사의 기본은 무엇보다 흙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사꾼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흙을 가꾼다. 비옥하게 가꾸어진 흙을 일컬어 산흙, 생토라 한다. 작물은 그런 흙에서 넉넉히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런데 북한 땅은 흙이 죽어 있었다. 10년, 20년을 거름을 넣지 않고 가꾸지 못한 태가 확연했다. 그런 흙에서는 흉작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옥수수는 지력을 뺏어가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옥수수 같은 작물은 땅심을 빨아들이고 콩 같은 작물은 땅심을 길러준다. 따라서 북한 같은 조건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심을 것이 아니라 콩과류를 많이 심어 지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해마다 옥수수를 심고 땅을 가꿔주지 못했으니 흉작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홍수, 태풍, 해일 등이 겹쳤으니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밭흙의 상태를 살펴보고 동행한 분들에게 말했다. 제가 볼 땐 하늘 탓이 아니구먼요.
사람 탓인데요. 밭에 거름 기운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흙에다 옥수수를 심는 것은 마치 먹이지 않은 여인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유기질 거름을 넣어줘야 합니다. 지금 남한 쪽과 비료 지원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흙에 화학 비료만 넣어주면 흙이 더 망가집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먼저 유기질 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화학 비료만 4, 5년 넣으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서도 쉬운 일이 아니디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죠. 북한 농업을 보며 두 번째로 가슴 아팠던 점은 산에는 나무가 없고 농가에는 가축이 없고 농민에게는 마땅한 장비가 없는 점이었다. 곡식은 논과 밭에서 생산되지만 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야 가뭄과 홍수에 잘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낙엽이 쌓인 곳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온갖 효소가 생성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북한 산들은 민둥산이다. 나무 한 폭이 없이 벗겨진 산들을 보노라면 가슴이 아프다. 마치 추운 날씨에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게다가 북한의 농가에는 가축이 별로 없다. 가축이 있어야 거름이 생산되는데 가축이 없으니 거름을 장만할 수단이 없다. 산에 나무와 풀이 없고 마을에 가축이 없으면 농업은 피폐해지게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런 나쁜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그나마 농민들이 의욕을 품고 일하려면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북한 농가의 장비는 너무나 초라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처로운 느낌이 들게 한다. 그러니 북한을 돕는 일 중 당장 급한 것은 괭이삽, 낫, 수동식 탈곡기 등 극히 초보적인 장비들을 지원함이 가장 효율적이 아닐까 싶다. 그런 중에도 내가 만났던 농민들은 의욕이 살아있었다.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답했다.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무엇을 지원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종자와 비료만 좀 대주시라요. 우리가 일해서 일어서 보겠시다. 헌옷가지 같은 것들을 보내오는데 그런 건 없어도 됩니다. 옷은 벗고 일해도 되니깐드루. 종자와 비료만 있으면 우리가 일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이런 의욕을 지니고 종자와 비료를 밀어달라는 북한 농민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느꼈다. 남도 북도 백성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데 시대를 잘못 만났다 할까,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할까. 그들이 타고난 자질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고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남한이 이만큼이나마 발전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앞으로 남한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더욱 분발하고 합심하여 국부를 쌓아 북한을 돕고 통일 한국을 이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가슴 아팠던 세 번째 일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체제 운영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때인가 북한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저녁 식사를 위원장 동무, 즉 시장격과 같이 할 터이니 연락할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정장을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9시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답답하여 식당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상은 차려져 있는데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도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결국은 밤 10시 가까이 돼서야 식사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알고 보니 평양의 상부기관에서 식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하부기관들의 재량권이 없는 것은 분명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진취적 기상과 창의력이 뛰어난 민족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윗자리에서 틀어쥐고 하부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지 않으면 모든 분야에서 정체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의 미래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한다.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외부에서 도와줘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북한을 돕겠다고 나선 마당에 북한 지도자들에게 체제를 바꾸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어서 참으로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 경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보자. 북한을 몇 번째인가 방문했을 때였다. 저녁 8시쯤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올라가 텔레비전을 켰다. 물론 북한의 텔레비전은 고정된 채널 하나의 흑백이다. 그때가 김정일 생일이 지난 지 며칠 후였다. 텔레비전에서 마침 어느 시인이 김정일 장군님 생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듣던 나는 당혹스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 들었던 구절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석가모니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히말라야 설산에서 7년간이나 고행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그러나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도다. 나는 기가 막혀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어떻게 국가가 경영하는 유일한 텔레비전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방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바로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낮은 선봉시 한가운데에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란 입간판이 크게 걸려 있다. 내가 갔을 때 산 언덕 위에 세워진 IBM, 소니 등의 광고판을 철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철거하는 이유가 터무니없었다. 김정일 장군님의 간판보다 높게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가기 사흘 전에 그곳을 방문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외국 회사들의 간판을 보고는 저 자본주의 새끼들이 날 내려다보고 있어. 당장 때려 부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장군님의 이 한마디에 외국 회사 광고판을 철거하는데 군인들이 동원되어 삽과 괭이로 철거 작업을 하느라 애쓰고 있었다. 북한 땅 어느 곳을 가도 눈에 띄는 구호 2가지가 있다.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다는 구호와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구호다. 온 나라가 김일성 어버이,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내가 함경도 산을 넘을 때였다. 아직 2월이라 길에는 눈이 쌓여 있고 빙판이라 길이 미끄러워 몹시 위험했다. 그런 길을 지프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12~13살 됨직한 소년이 걷고 있었다. 살펴보니 신발도 신지 못한 것 같아 앞자리에 앉은 경호원에게 말했다. 아유, 저 애가 신발도 못 신은 것 같은데요. 이런 눈길에 동상 걸리겠습니다. 우리 차에 태우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 좀 태워줍시다. 너무 딱하구먼요. 내 말에 경호원은 못 들은 척하고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나는 그것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차를 세우게 하고는 그 아이를 태웠다. 아이를 옆자리에 앉히고 말을 걸었다. 얘야, 이런 눈길에 어딜 가니? 넌 몇 살이냐? 예, 12살이고요. 오마이 마중 갔다 오는 길이야요. 엄마 마중 갔다 오는 길이라고? 어딜 가셨는데? 양식 구하러 가셨는데요. 2달 전에 가서 아직 안 오셨디요. 그래? 2달 전에 가셨다고? 그럼 오늘이 오시기로 한 날이니? 아니야요. 아니, 그럼 2달 전에 나간 엄마가 오시기로 한 날도 아닌데 마중을 나갔었단 말이냐? 예, 동생이 아파서 죽어가기 때문이야요. 동생이 죽기 전에 오마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마중 나갔었고요. 오늘도 갔었디요. 아마 산 너머 어딘가에 기차역이 있는 듯했다. 병든 동생이 죽기 전에 엄마가 와야 한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날마다 산을 넘어 엄마 마중을 다니고 있다는 소년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시큰해 다시 물었다. 그래, 너 힘들겠구나. 동생은 어디가 아픈데? 예, 동생이 피똥을 싸고 있어요. 뭐? 피똥을 싼다고? 왜 피똥을 싸는데? 모르가시오. 오마이가 간 뒤 먹을 거이 없어서요. 옥수수 속을 끓여 먹였는데 얼마 전부터 그래요. 거친 옥수수 속 때문에 장이 상했을까? 여하튼 동생이 죽기 전에 엄마가 와야 한다고 산 너머 기차역으로 마중을 다닌다는 이야기다. 나는 소년에게 지프 뒤편에 실려있던 빵과 과자를 한아름 안겨주며 말했다.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니? 괜찮습니다. 장군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나는 때 아닌 자리에서 나온 장군님 소리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런 경황 중에도 김정일 장군님이 계시니 괜찮다는 얘기다. 어떻게 교육하면 이렇게까지 될까? 아이는 아이다운 편이 좋을 터인데. 이쯤 와서는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더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더 써야겠다. 북한에는 몇 년 전부터 시장 경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아직 규모는 미약하지만 그 자체가 큰 변화라면 변화라 하겠다. 낮은 선봉도 마찬가지다. 골목골목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서 있다. 서울에서 보는 신문 가판대처럼 생긴 가게마다 1년 번호가 붙어 있는데 허가 번호인 듯하다. 그리고 시가지 한가운데에서는 공동시장이 열린다.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 넓이의 공간에 수백 명이 모여 북적거린다. 마치 6.25 직후 남대문 시장의 분위기와 흡사하다. 깡마른 체격의 남녀 동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뿜는 열기가 대단하다. 감동하기를 잘하는 나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 가슴이 찡해왔다. 체제가 열리고 각자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난다면 이들 중에서도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같은 기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휴전선이 무너져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필요 없이 한민족 공동체만 남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대포를 녹여 경운기를 만들게 하옵시고 M16 총도 AK 자동 소총도 녹여 호미와 삽을 만들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장 한가운데 서서 잠시나마 눈을 감고 기도하다 걸으며 살피다가를 계속하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흔이 조금 못되었음직한 부인이 내 뒤를 밟는 것 같았다. 내가 서면 그녀도 서고 내가 빨리 걸으면 그녀의 걸음도 빨라졌다. 저 부인이 나에게 할 말이 있는 게 아닐까 하여 눈치를 살폈더니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을 따라다니는 안내인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나는 무슨 연유가 있을 듯하여 슬그머니 시험 삼아 안내원 곁을 떠나 다른 편으로 돌았다. 안내원이 나를 놓치곤 찾느라 발돋움하며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그녀가 쏜살같이 내 곁을 지나가며 내 귓가에 딱 한마디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 한마디에 후끈 가슴이 달아오르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감동에 휩싸인 나는 그녀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우뚝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그녀가 내 귓부리에 닿을 듯한 입으로 해준 한마디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어 지금까지 감동으로 남아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북한 땅의 시장 한가운데에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녀가 그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게 된 내력은 무엇일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일까? 아니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만난 하나님일까? 아니면 혼자서 성경을 읽으며 깨우친 믿음일까? 나는 그녀로부터 그 말 한마디를 들은 것만으로도 그간 북한으로 들어오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까지 투자한 노력과 예산의 값어치를 건지고도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도했다. 곁에는 나의 어머니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팥죽 서너 그릇을 담아 팔고 있었고 할머니 곁에는 40대 남자가 강아지 한 마리를 달랑 들고는 사라고 권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 부인이 흰 옷을 양팔에 걸고 팔고 있었다. 그들 곁에 서서 나는 기도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호와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남한의 역사도 북한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북한 동포들이 함께 평양 대동강 강변에 서서 할렐루야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남한의 기독교인들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제재도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백두산 꼭대기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을 앞당겨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이 몸을 헌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